안녕하세요. 9주차 2차 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을 때 이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도체는 어떤 도체를 예를 들 거냐면 다음과 같은 도선을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도선이 놓여져 있는데 이 도선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입니다. 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하냐면 자기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전하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도선 내부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생각해야 자기력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양전하를 그냥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의 방향을 계산하기 좋게 이 도선 내부에 양전하들이 있는데 이 양전하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실제로 양전하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전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자, 이때 도선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길이인 길이 L에 대한 부분만 살펴볼 거고 이 도선에 단면적이 있을 텐데 이 단면적의 넓이를 A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 양전하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데요. 단위 부피당 전하의 개수를 n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부피당 n개가 들어있고 실제로 이 도선 길이가 L인 도선 전체에는 전하가 몇 개 들어있느냐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n개가 들어있었으니까 전체에는 길이가 L인 도선 전체는 n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 AL이 부피의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때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 움직이는 전하는 있으니까 이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에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이 도선을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넣거나 아니면 뭐 지금 도선이 있을 때 자기장을 흘려주거나 하면 되는 거겠죠. 자기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전체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 이들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이걸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배운 자기력의 공식은 다음과 같죠? 자기력은 QV 크로스 B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 문제에서는 전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자 한 개에 대해서 입자 한 개가 받는 자기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하나니까 그대로 식을 가져다 적으면 될 텐데 우선 양전하의 전하량을 그냥 Q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 다음 속도가 필요하겠죠. 전류 도선 속에 지금 양전하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속도는 전부 유동속도 VD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이 유동속도라는 것은 도선의 전기장이 형성되어서 전하들이 이동할 때 가지는 속도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하들은 전부 VD라는 속도를 가질 거기 때문에 입자 한 개가 받는 힘은 QVD 크로스 B로 주어집니다. 자, 이걸 확장해서 길이가 L인 도선 전체가 받는 힘을 써보면 FB는 QVD 크로스 B에다가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었고 그게 총 몇 개였냐면 N개 곱하기 부피 NAL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식을 하나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정리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전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전류의 개념 중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전류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NQVD 단면적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길이가 L인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다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다시 보면 N, Q, VD, A를 모두 포함하고 있죠. 이 네 개의 값을 전류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N, VD, QA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I로 바꿨고, 자, 그러면 식에서 이 값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존재하죠. VD라는 유동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성과 자기장의 방향성에 의해서 즉 외적 부분의 전체 이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VD를 꺼내기는 했는데 VD 크로스 B에 대한 방향성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죠. 이 외적이 자기력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반드시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동 속도의 방향이 그럼 어떤 값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유동 속도의 방향이라는 건 전하의 흐름의 방향인데 이 전하의 흐름의 방향은 곧 도선의 방향에 해당이 되죠. 도선을 따라서 전하들이 이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도선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길이 L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도선의 방향성을 포함할 수 있는 물리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동 방향 또는 전류의 방향 이 부분을 L이라는 길이에다가 방향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L의 방향은 유동 속도를 가지는 전하 움직임의 방향이자 전하의 움직임의 방향이 곧 전류의 방향이니까 VD 방향 대신에 L 방향을 써준 거고 이 L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다른 물리량은 전부 I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I, L 크로스 B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길이 L은 길이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때 L의 방향성은 전하의 움직임의 방향, 즉 전류의 방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기력을 계산할 때는 QV 크로스 B라는 수식을 이용을 했고 즉 입자 한 개의 자기력 계산하는 식을 이용해서 길이가 L인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은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힘을 받게 되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또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자기력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식은 QV 크로스 B와 똑같은 수식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도선으로 나왔을 때 매번 유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IL 크로스 B도 같이 그냥 수식의 어떤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자기력을 계산을 할 때 크기만을 묻는다라고 하면 외적이니까 ILP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세타의 값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사이의 각도, 길이 벡터 사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에서 우리는 자기장이 윗방향이었고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경우라면 세타는 90도가 되겠죠. 세타가 90도일 때, 즉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직각을 이룰 때 수직할 때 자기력의 크기는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타가 0도일 때는 전체 자기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도 예전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단위는 자기력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될 거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 도선의 길이는 미터,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 이렇게 각각 단위를 사용했을 때 양쪽의 단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림이긴 한데 이번에는 벡터 표현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모든 공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길이가 L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자기장은 Y축 방향을 향하고 있고 크기는 B 그리고 길이 벡터 L은 길이의 전체의 크기는 L, 방향성은 I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자기력의 크기는 I, L 크로스 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네, 크기만을 먼저 계산해 본다면 I, L, B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세타가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과 보통 전류의 방향이 길이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90도니까 자기력은 ILB라는 크기를 가진다 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벡터로 이해를 해보면 FB는 I 곱하기 L 크로스 B니까 I, J, K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먼저 적어줘야 되겠죠. L, 0, 0, 그 다음에 자기장은 J성분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K성분만 살아남을 테니까 I, L, B, K 외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벡터 형태로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력을 완전히 벡터 형태로 풀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문제에서 방향성만을 묻는다면 크기만 묻는 경우도 많지만 이 자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만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향성만을 계산해야 될 때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전류의 방향으로 4개의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자기장 방향으로 감싸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면 이 각도를 감싸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L 방향 또는 I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 방향에서 B 방향으로 감싸주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바로 이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오른손 법칙으로도 활용을 해서 오른손 법칙을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력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을 했는데 이 도선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선은 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도선이 지금 있는데 만약 자기장이 다음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자기력의 방향만 얼른 계산을 해보면 I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 쪽으로 4개 손가락을 구부리면 되죠. 주먹을 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기력의 방향은 윗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선은 실제로 위로 움직일까요? 아까 위의 문제에서는 제가 질문을 실제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도선이 움직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자기장이 안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도선은 실제로 위로 이렇게 진짜 움직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도 그렇고 자기장도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이 자기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선은 눈에 보이는데 또 이 도선이 받는 힘도 존재하는데 이 도선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내가 보고 있는 이 도선이 힘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실험에서는 힘이 약하거나 또 중력이나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다른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그림에서
이 도선을 실제로 위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하나 전기장,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력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물체가 도선이 힘을 받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힘을 다 고려해서 실제 알짜 힘이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해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도선의 모양이 만약 고리의 모양이라면 이때는 자기력이 어떤 식으로 이 고리에 영향을 주는지 고리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m인 정사각형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회곡선의 도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임의로 이 방향이 다음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거고요. 3테슬라의 자기장이 고리면에 평행하게 고리면과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자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선에 대한 자기력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QV 크로스 B보다는 I, L 크로스 B라는 수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고리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한 개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향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으니까 이 고리를 4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달라서 4개로 나누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선에 대해서 자기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ILB sin 세타 이렇게 될 거고 1번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곧 L의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L 크로스 B라는 걸 이해할 때 약간 I 크로스 B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 자, 그럼 90도를 대입하면 그냥 ILB라는 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전류의 크기는 10A 라고 했으니까 10A 그리고 전체 길이 도선의 길이가 각각 2m인 정사각형 고리였네요. 전부 2m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3테슬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60N의 힘이 지금 1번 도선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계산해 볼까요? 방향 계산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써서 L 크로스 B 방향으로 감싸주면 L에서 B 쪽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도록 오른손을 감싸 쥐어야 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 벡터 표현을 이용해 봐도 되겠죠. L 크로스 B의 방향성만 우리가 따져보면 L의 방향은 J의 방향이고 B의 방향은 I 방향이기 때문에 J 크로스 I를 해주면 K 방향이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K 방향 I 크로스 J는 K 방향이고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적의 벡터 표현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K라는 것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플러스 K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력 계산해 볼까요? 두 번째 경우도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I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I 방향이 되겠네요. L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타가 180도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세타가 180도다라고 하면 자기력은 계산할 필요 없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 도선은 자기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력은 자기장과 도선의 방향이 나란할 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도선이 하나 더 존재하네요. 4번을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I 방향이고 또 전류의 방향 역시 길이의 방향 역시 플러스 I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 방향이 나란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세타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기력은 똑같이 0이 됩니다. 즉 2번과 4번 도선의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세 번째 도선의 경우에는 자기력의 크기 먼저 계산해 보면 I 곱하기 L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주어져 있으니까 세타만 생각을 해보면 전류의 방향이 R의 방향이고 즉 L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다음과 같으므로 우리는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LB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 값은 1번의 자기력과 똑같겠네요. 크기는 동일하게 60N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방향성을 계산해보면 L 크로스 B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또는 벡터 표현을 이용해 본다라고 하면 L 크로스 B 대신에 L의 방향이 마이너스 J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I의 방향이므로 따라서 플러스 K 방향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를 해보면 1번과 3번 부분에서만 힘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ILB로 60N으로 1, 3번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성은 다른데 1번 도선의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 3번 도선의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은 고리의 자기 모멘트 크기를 계산하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기 모멘트라는 것은 뮤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고 고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폐곡선을 이루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고리에 대해서 자기 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물리량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도선 고리의 특성을 반영하는데요. 전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고리의 성질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크기 곱하기 단면적이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단면적은 이 고리의 전체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벡터로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A의 벡터는 그럼 어떤 방향을 말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감싸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A 벡터의 방향입니다. 대부분 이 오른손으로 다 해결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손을 감싸게 되면은 엄지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방향을 자기 모멘트의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기 모멘트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또 나중에 이 뮤라는 기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모멘트라고 할 때 B를 아래 첨자로 넣어주시면 더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만 이야기해보면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A가 되니까 전류가 10A고 면적이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40 암페어 곱하기 미터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자기 모멘트는 다음 문제가 토크인데 이 토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물리량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토크를 계산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고리에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토크라는 것은 회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지금 고리가 있는데 한쪽 부분은 안쪽으로 밀고 다른 부분은 당기고 있습니다. 즉, 회전축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전류 고리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한쪽은 밀고 한쪽은 당기니까 고리의 입장에서는 회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토크, 즉 회전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토크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의 정의는 R 크로스 F이고 크기만 나타내 보면 RF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은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인 모멘트 8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가운데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절반에 해당이 되죠. 정사각형 고리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 2분의 L이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L 그리고 자기력인데 자기력의 크기가 ILB였었죠. 그 다음 각도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R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거고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곳을 연결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자기력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둘은 90도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토크가 지금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1번에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고 3번 쪽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차피 자기력의 크기가 똑같고 R에 해당되는 모멘트 8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를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1번 자기력이나 3번 자기력이나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고리를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은 모두 같은 방향성으로 회전하는 역할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토크의 방향을 실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I 크로스 F이니까 R 방향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감싸주면 1번 도선의 자기력에 대해서 해보면 R 크로스 FB1에 대해서 해보면 R 크로스 FB는 윗방향이 토크 방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고 또 3번 자기력 쪽에 대해서 해보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R 방향을 그려주면 되고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이니까 R 크로스 자기력 나오는 방향 쪽으로 똑같이 오른손을 감싸 주시면 토크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크의 방향이 같으므로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크기가 같으니까 곱하기 그냥 2를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면 I, L 제곱 B만 남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 곱하기 B라는 것이 길이 곱하기 자기장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L 제곱이 무엇이냐면 전류 곱하기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면적 곱하기 자기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IL, LB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책도 있고 IL 제곱 B라고 써져 있는 책도 있고 또 IB, IAB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고리의 성질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기 모멘트인데요. 전류 곱하기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 즉 I 곱하기 A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고리의 성질 부분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모멘트 뮤 B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즉 토크는
고리의 성질 부분 자기 모멘트 곱하기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 이렇게 토크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뮤 b 곱하기 b가 바로 고리가 받는 돌림 힘, 토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토크를 계산해 보면 자기 모멘트를 이미 계산했으니까 40 곱하기 자기장 크기 3 해주면 120이 될 거고 단위는 토크의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니까 뉴턴 미터로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고리가 받는 돌림 힘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자기 모멘트라는 것을 정의 내렸습니다. 자기 모멘트의 정의는 전류의 크기 곱하기 면적 벡터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전류 고리가 있고 이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모멘트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면 일단 크기는 쉽죠. 전류 크기 곱하기 단면적이니까 고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A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방향은 오른손으로 결정합니다. 면벡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데요. 전류의 방향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4개의 손가락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4개의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따라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윗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면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면벡터의 방향이 곧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 모멘트의 방향도 윗방향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벡터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까와는 손을 뒤집어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싸려면 좀 전과 반대 방향으로 감싸지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엔 면벡터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 될 거고 그 방향이 바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기 모멘트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토크를 계산할 때 크기만을 계산해서 토크는 그냥 뮤 b 곱하기 b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사인 90도 곱해지는 부분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토크는 뮤 b 자기 모멘트 크로스 b 이렇게 주어집니다. 만약 왼쪽 두 가지 그림에 대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전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토크의 방향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어차피 뮤 b 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질 테니까 방향성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 즉 자기 모멘트가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첫 번째 경우에는 뮤 크로스 b의 방향이 뮤의 방향이 윗방향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뮤 크로스 b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 부분을 감싼다라는 생각으로 뮤 크로스 b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을 처음엔 뮤 벡터 방향으로 갖다 댄 다음에 b 벡터 방향으로 감싸려면 엄지손가락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크의 방향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뮤 크로스 b니까 뮤 크로스 b 방향을 표시해 보면 다음 방향이 될 거고 뮤 쪽에서 b 방향으로 먼저 감싸야 되니까 뮤 방향에서 b 방향으로 감싸려면 엄지손가락이 화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해서 주먹을 쥐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의 표현을 해보면 토크의 방향은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토크의 방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식 자체에서 벡터로 막 토크의 방향이 IJ, K 중에 어디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일을 많지는 않지만 자기장 부분에서
토크가 윗방향이냐 뭐 아래 방향이냐 왼쪽 오른쪽 방향이냐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적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외적에서 오른손 법칙은 계속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지금 면적 벡터 계산할 때도 오른손을 이용했고 다시 말하면 자기 모멘트도 오른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오른손 법칙으로 벡터의 방향을 계산하는 것을 모르면 뒷부분까지 전부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크의 크기는 뮤비 b 사인 세타이고 또 여기서 자기 모멘트는 i 전류의 크기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iab 사인 세타 이렇게 따로따로 크기 따로 방향 따로 기억을 해줘도 되고 한꺼번에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류 고리가 자기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힘을 받게 되는가 또는 왜 회전을 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홀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홀 효과는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자기장 속에 도선이 들어있으면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이 자기장 속의 도선에 힘뿐만 아니라 자기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홀 효과라는 겁니다. 홀 효과는 다음과 같은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새로운 전압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 위의 판과 아래쪽 판 만약에 직육면체로 지금 표현을 도선을 했는데 그걸 윗판, 아래판이라고 표현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 판 쪽에 이 양단에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홀 효과라고 부릅니다. 원래 전압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전지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이 직육면체의 왼쪽 판과 오른쪽 판에 이 부분과 이쪽 부분에 전이차가 발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의 전이차 말고 이 직육면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형성되는 전이차, 이 새로운 전이차를 우리가 홀전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타나는 홀전압이 생기는 현상을 홀효과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홀전압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또 자기장이 B이고 이 도선의 두께를 T 그리고 도선의 위와 아래쪽에 거리차를 D라고 두었을 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선에 어떤 크기의 홀전압이 생기는가 이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선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내부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이 마이너스 전자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우선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동속도 VD로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자는 어떤 종류의 힘을 받을까요? 움직이고 있는 전자이고 자기장 속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력의 영향을 받겠죠. 자기력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FB는 Q, V 크로스 B인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 Q가 음전하라는 거죠. 이 부분만 주의를 해서 방향성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V에서 B 방향으로 외적을 해주시면 되죠. V가 왼쪽 방향이니까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을 왼쪽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주먹을 쥐는데 이때 주먹을 쥐는 방향이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오른손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래쪽 방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주먹을 쥐어주어야만 V에서 B 방향으로 4개의 손가락을 감싸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대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자이기 때문에
외적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을 선택해 주면 그게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도선 내부의 전자들은 윗방향으로 자기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 도선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왼쪽 방향으로 막 움직이려고 했는데 지금 윗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쪽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아래쪽은 플러스 전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약간 다 위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점이 아래쪽에 플러스가 많이 차게 되고 위쪽에 마이너스가 많이 차게 되면 이 대전된 두 개의 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대전된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이들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생기나요? 바로 전기력이 발생하게 되죠. 플러스로 대전된 판과 마이너스로 대전된 판 사이에는 전기력, 즉 전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기장을 우리가 홀 전기장 EH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에 의해서 생긴 전기장이 아니고 도선의 윗판 아래판에 형성된 전기장, 이걸 홀 전기장 EH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됩니다.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자가 있으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죠.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FE 전기력은 QE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은 같은데요. 다만 양전하일 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 전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전자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인 아랫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선이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전자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아져야 될 겁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기력은 Q 곱하기 2인데 이때 이 전기장은 홀 전기장을 의미하는 거고 자기력의 크기는 Q 곱하기 유동속도의 크기 유동속력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Q는 같은 값을 가지니까 지워지고 따라서 홀 전기장의 크기는 유동속력 곱하기 자기장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기장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홀 전압을 다시 계산해 볼까요? 홀 전압은 양단의 전기장 곱하기 거리로 주어지니까 이건 V와 E, 전이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홀 전기장이 유동속력 곱하기 자기장이었으니까 VD, BD 이런 식으로 홀 전압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장이 크면 클수록 홀 전압의 크기는 커지고 또 두 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역시 홀 전압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볼 건데요. 이 식에는 지금 전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식 안에 전류가 포함되도록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사용할 식은 전류는 NQVDA라는 식을 써볼 거고 여기서 면적 A는 그림에 나와 있는 거리 DT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는 도선의 두께에 해당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홀 전압을 전류가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바꿔보면 I 그리고 분모에는 NQDT를 나눠줘야 되고 위에는 BD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D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정리해보면 홀 전압은 NQT분의 IB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도선을 자기장 속에 넣었을 때 이때 이 자기장 속에 들어간 도선 안에는 새로운 전압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홀 전압이라고 하고
이 홀 전압은 전류의 크기, 자기장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두께하고는 반비례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다 각각의 단위를 유도해 보지는 않겠지만 이 홀 전압의 단위는 표준 단위인 볼트가 나올 거고 또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에 해당되는 전기장의 단위를 그대로 가지게 될 겁니다. 또 이 홀 효과는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자기장을 찾아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식을 자기장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I분의 NQT 홀 전압 이렇게 식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홀 전압이 얼마인지 잘 알려진 도체가 있을 때 이 도체를 미지의 자기장 속에 자기장이 얼마인지 모르는 곳에다 가져다 둡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져다 두었을 때 전류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도체로부터 미지의 잘 모르는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할 때 이 홀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홀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마칠 텐데요. 이 부분은 식들을 다 외우지 마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홀 효과의 크기가 얼마인지, 즉 홀 전압과 홀 전기장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